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과거 한국의 가족 계획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 한국 정부는 가족 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최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정책은 1996년 7월 신인구 정책이 제시되며 이전의 가족 계획 사업 중심에서 전환됩니다. 이 당시 정책 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저출산 유지, 사망률 개선, 인공 임신 중절 방지, 청소년 성활동 예방, 인구 분포 균형, 출생 성비 균형, 여성 지위 향상,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취약계층 복지 증진, 가족 보건 향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정책 방향도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됩니다. 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매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 중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시절 아이를 덜 낳도록 장려하던 표와 포스터들은 이제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제시된 표어들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자녀에게 돌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처럼 다자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어와 포스터들은 종종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킨다고 비판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초등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혼과 관련하여 혼인 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여세를 3억 원까지 면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결혼 시에 큰 금액을 증여받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한 가지로 높은 주거 비용을 많은 사람들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신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한 축은 난임에 대한 지원입니다. 난임 시술비가 지원되고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6일이 주어지는데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고연령 임신 출산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직간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출산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산모는 출산 시점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로 이 기간 동안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급여부담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10일의 출산 휴가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5일입니다. 이외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대출 지원, 건강관리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유흥 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현금 보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녀 세액공제, 산후 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출산 시점 이후의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액수 및 지급 방식은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출산 후 영유아기에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태어난 뒤부터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에게도 자녀가 만 0세이면 월 100만 원, 1세이면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10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학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보육기관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정부에서 보호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장기 저축을 지원하는 디딤 씨앗 통장 제도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신청 시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교육비 지출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지원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학교 제도가 실시되었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육 단계별로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의 크기와 폭도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 중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이른바 저출산 예산은 16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78조 1천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책들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각 정책 사안별로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는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출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